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 여기는 연예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애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에서 애착 유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해요. 단순하게 불안이의 특징은 이렇다, 회피형은 믿고 걸러라,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하죠. 비유하면 MBTI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지 보다는 인팁이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저는 T가 애착 유형은 MBTI처럼 이렇다 저렇다 그런 특징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MBTI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MBTI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선호도를 알려주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유형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착 유형은 MBTI처럼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이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전략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갑자기 애착 유형이 변할까요? 평소에 말도 없고 로봇처럼 감정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다쟁이가 돼서 자신의 서운함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20년 이상을 갈등을 회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착 유형은 MBTI처럼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애착 유형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건강한 애인이 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MBTI는 선호도 검사고 애착 유형은 심리 검사예요. 이건 우리가 병원에서 MRI를 찍는 것과 같아요. 원인을 찾고 아픈 부분을 고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MRI를 찍었더니 의사가 저기 암이 있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러시. 그래서 애착이 뭐냐? 애착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엄마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말해요. 지금은 애착이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끼는 물건에 애착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사실 애착 이론이 나온 지 70년밖에 안 됐어요. 즉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애착이 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애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와 아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엄마가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입을 통한 만족감을 느끼는 특수관계, 이게 애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엄마와의 정서적인 교류보다 모유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하지만 70년 이전에는 이게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잠을 따로 자야 하고 규율대로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육아법이 정론이었어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위생만 깨끗하게 하면 아이들은 잘 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존 볼비가 전쟁 고아를 조사 연구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을 받아도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거나 신체, 정서, 행동 발달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존 볼비는 아이가 엄마와 맺는 관계가 정서 발달이나 안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신했고 이것을 애착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는 안도할 기반이 있어야 지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안정된 인격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주장이었죠. 이런 존 볼비는 훗날 애착의 아버지가 됩니다. 존 볼비가 애착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도 있어요. 그게 존 볼비의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동 연구자였던 메리 에인스워스예요.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에인스워스는 결혼 후 런던으로 이주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존 볼비 연구는 높은 평가도 못 받았고 의심의 돈줄이를 더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인스워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에인스워스는 기존 이론에 얽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존 볼비 밑에서 연구를 하다가 우간다로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애착 연구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례 위주로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우간다에서는 좀 다른 상황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의 애착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애착을 안정시키기 쉬운 조건은 뭘까? 에인스워스는 우간다에서 이 연구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정기지 역할을 당하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이는 위협을 느낄 때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위험이 사라지면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엄마는 안정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는 놀이라는 탐색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10년 뒤 미국 볼티모어에서 연구를 이어가던 중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안정기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도 애착이 안정되어 있거나 놀이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에인스워스는 강한 충격과 흥미를 동시에 느꼈고 여기서 애착의 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돼요. 그게 너무나 유명한 낯선 상황 절차라는 거죠. 낯선 상황 절차는 1살짜리 아이와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가고 이어서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엄마가 잠시 사라졌을 때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처음 접한 낯선 환경에서 엄마와 떨어지는 시련을 겪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해서 애착의 질을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에인스워스는 이 실험을 통해서 엄마와 애착이 매우 안정된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잠시 불안해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다시 마음을 놓고 놀이에 집중을 했어요. 에인스워스는 이를 안정형 애착이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사라져도 아무 관심 없이 놀이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와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계속 놀이에 집중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엄마한테 응석을 부리지도 않고 엄마와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에인스워스는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이한 점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의 심박수를 측정을 해봤는데 엄마와 분리되자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신체는 실제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하고 엄마가 돌아와도 좀처럼 놀이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엄마가 자기를 두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그래서 엄마를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죠. 엄마가 또 나를 두고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계속 드러내기도 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엄마에게 집착하는 한편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오히려 공격하는 양면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가형 애착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에인스워스는 애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지만 그녀의 제자 메리 메인이 한 가지 유형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얼어붙듯 굳어지거나 당혹스러워하거나 고개를 돌린 채 다가가는 기이한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었죠. 이런 반응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애착 유형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었죠. 메리 메이는 이를 무질서 혼란형 애착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어요.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공포를 느끼는 가혹한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착 유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공포회피형 이렇게 4가지 애착 유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애착이 형성되는데 엄마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즉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응답성이 높아야 한다. 아이의 바람이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고 즉각 응대하되 아이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주지 않고 아이의 욕구에 맞춰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한마디로 아이의 안정기지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애착 연구는 끝난 걸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애착 유형은 변할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어릴 때 애착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성인 애착 이론이에요. 이 연구를 이어간 것은 에인스워스의 제자 메리 메인이죠. 메인은 아이가 1살, 6살 때에 각각 애착의 안정성을 검사를 하고 부모의 애착 유형도 평가해서 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살 때와 6살 때의 애착 유형이 대부분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양육 방식과도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의 유형을 보면 엄마의 유형을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아빠는 별 상관이 없냐? 네, 아빠는 그다지 강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래서 아빠는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처리한 이 결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추가 실험과 장기 연구 결과로 우리가 알아낸 것은 애착의 유형과 안정성 여부가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손자에게로 되물림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였죠.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서 애착 유형이 분류됐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도 아이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77%가 아이 때 애착 유형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훗날 가정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한 집안에 비슷한 불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불안정한 애착이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불행의 대물림을 끊고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즉 변하지 않은 77%가 아니라 변한 23%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애착의 핵심이자 진짜 목적이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애착 유형이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안정 애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위에서 언급했던 안정기제예요. 애착 장애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애착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안정기제 역할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본래의 안정기제를 대신하는 존재,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피신처를 제공하는 사람, 당사자가 안심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맞서도록 돕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 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성애착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인 이후에 가장 깊은 애착을 맺는 대상이 애인이라는 것에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때 엄마만큼 중요한 대상인 애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애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애인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애착 유형을 변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애예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자면 제가 청소년, 성인, 노인 상담, 개인, 집단 상담, 심리, 연애, 재회 상담 정말 다양한 상담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3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변한다. 둘째, 가장 큰 동기는 연애, 그 중에서도 재회다. 셋째, 간절함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3가지에 부합하는 건 연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에서 애착은 너무 중요해요. 성인 이후에 애착이 회복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책임질 일이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도 그 책임도 모두 지게 될 거예요. 아마 결혼 준비할 때부터 하나둘씩 와닿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혼 후에 변화를 기대하면 너무 늦어요. 결혼 전에도 안 변했는데 결혼 후에는 변할까요? 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해야 하는 상황, 간절함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는 5배 이상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난 안정형 애착을 만나야지. 그런데 확률상 그 가능성이 낮아요. 일단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2명 중에 1명은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애착이 불안정하다면 불안정 애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안정형은 자신과 같은 안정형과 연애를 하려고 해요. 나에게 안정기제가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과 연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있어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 연애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정형을 만나서 행복한 연애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상대방을 불안정 애착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애착의 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귀었다가 6개월 만에 헤어지기도 해요.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안정형이 돼서 안정형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 이제부터 안정형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안정형이 되지 않아요. 안정형이 되려면 여러분에게는 안정기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정기지 역할을 대부분 애인이 하게 돼요. 그런데 애인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했어야 하는 역할을 상대방에게 바라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죠.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딴다고 애인에게 운전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대판 싸우고 서럽게 울면서. 그래서 결국 애착의 핵심은 안정기지고 애착이 변하는 것도 안정기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안정기지를 모르고 애착 유형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형이 되고 싶다면
안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형의 상담사를 만나야 하고, 상대방을 안정형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안정형의 안정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만약 애착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안정기지를 잘 모르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담사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은 MBTI와 비교해서 애착과 애착 유형, 성인 애착, 그리고 이성 애착까지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연예인에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착 유형이나 대화 방법, 공감 능력 등 연애 능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등급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인의 연예인이었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